안녕하세요. 정치학개론 세 번째 튜토리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할 주제는 보드에 붙여놨습니다만 정치학 연구의 틀, 퍼즐 풀기에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정치외교학과에서는 이에 관한 독립적인 과목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대학에서 이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그런 논의 주제인데 거의 대부분 정치학 연구 방법론 혹은 정치학 방법론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강의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폭이 굉장히 넓고 또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가장 어려워하는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전공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 많은 이 작은 주제들을 전부 다룰 수는 없고요. 오늘 정치학 개론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꼭 이해해야 하는 그런 세 가지 이슈만을 여러분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튜토리얼의 주제가 정치의 의미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정치를 어떻게 규정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였겠지요. 그러니까 정치학의 연구 대상이 바로 정치 혹은 정치 현상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혹은 정의하고 들어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그런 사안이겠죠. 두 번째로 정치학 연구는 무엇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나 정치학 연구의 영역과 대상이죠. 그와 동시에 정치학 연구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런 그 논의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정치학 연구의 영역이 규정되고 그리고 정치학 연구의 목적이 역시 규정되어 있다면 연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 것인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방대한 그런 주제이긴 합니다만 세 가지로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정치학 연구는 그 목표가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죠. 정치 현상에 관한 지식을 생산하는 것인데 그 지식은 일정한 형태를 갖고 있다. 일정한 유형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다시 써보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지식이었죠. 이 지식은 C1, C2로부터 CN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X1, X부터 X2부터 XN이라는 원인이 Y를 불러일으킨다. 이런 지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론 혹은 통칙이라고도 부른다는 말씀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요컨대 우리가 이 지식을 만들려는 이유는 바로 Y 때문입니다. 여기서 Y는 우리 정치학의 경우는 우리가 관심을 둔 정치 현상들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정치 안정이나 불안정일 수도 있고 또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다시 말해서 자원의 권위적 배분과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Y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들은 그 Y가 무엇 때문에 어떤 조건 하에서 발생하나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로서 Y가 개별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 말을 바꾸어 국회의원 총선거나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선택이라고 합시다. 어떤 유권자는
국회의원 총선에서 여당 후보에게 표를 던지고 또 다른 후보자는 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럼 왜 그럴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여당 후보자 혹은 야당 후보자를 지지하게 만들었나? 지지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원인은 어떤 조건 하에서 일정한 후보자 선택을 이야기하는가, 불러일으키는가,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다시 반복합니다만 과학으로서의 정치학을 포함하여 모든 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다 포함해서 모든 과학 연구의 목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거죠. why? 왜 why가 발생했는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why를 우리는 흔히 퍼즐이라는 말로 표현하죠. 수수께끼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why란 무엇이 why를 불러일으켰는가를 추적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아래 써놓은 진술은 y가 x1, x2, xn 이라는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한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늘 그러는 것이 아니라 c1, c2, cn 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만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물이 끓는 이유를 우리가 잠깐 이야기한 적 있죠. 물이 왜 끓느냐? 섭씨 100도로 가야 하니까 끓는다. 늘 그러냐? 일기아파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진술을 우리가 만들어내려면 뭘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아주 간단하죠. 이 진술은 X들, Y들, C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화살표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진술을 만들려면 일단 X1, X2, Xn, Y와 같은 것들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 화살표로 표시되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화살표는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원인 결과의 관계, 우리가 흔히 인과관계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인과관계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정리하자면 정치학이든 경제학이든 사회학이든 모든 사회과학 연구는, 그리고 자연과학 연구는 바로 이런 진술을 만들어내는 데 목표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화살표로 엮여지는 X1, X2, Xn, Y 그리고 C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어서 X와 Y 사이에 화살표, 즉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규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조금 어렵죠? 자, 어렵게 시작했습니다만 이제 좀 편하게 풀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이런 진술이 있다고 할 때 화살표로 엮여지는 단위들은 두 개예요. 물론 여기서 제가 정치 안정도, 그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정치 안정의 수준, 이런 뜻이죠. 그게 Y고요. 그 다음에 경제성장도, 경제성장률,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게 X라는 뜻이죠. 이 진술도 YY라는 수수께끼, 퍼즐을 풀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치 안정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혹시 현대 한국사를 좀 읽어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읽어보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어떤 나라의 정치 안정의 수준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불안해졌다가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안정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 안정도의 그 값은 혹은 정치 안정의 수준은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꾸 변한다는 겁니다. 안정적이었다가 다시 불안해졌다가 또 안정적이고 그리고 더 안정적이고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960년 4.19 학생의거라든가 그 다음에 61년에 5.16 쿠데타 그 다음에 70년대 후반에 이른바 유신시대 때의 정치의 모습 그 다음에 80년대의 민주화운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되돌이켜보면 당시 우리나라의 정치가 혹은 정치 질서가 굉장히 불안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게 되죠. 그러나 8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의 정치는 굉장히 안정적인,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떤 나라의 정치 안정의 수준을 결정하는 원인들은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그래서 정치학자들 또 일부 사회학자나 경제학자들이 정치 안정을 유발하는 정치 안정도의 변화를 야기하는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을 규명하려고 굉장히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국가의 경제 성장도다 이런 거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정부 혹은 정치 리더십을 신뢰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정치가 안정된다. 뭐 이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진술을 가만히 보면요. 이런 생각이 나실 거예요. 한 나라의 정치가 안정적이다 혹은 불안정적이다 하는 걸 어떻게 알지? 자료 재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에 앞서서 도대체 정치가 안정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런 의문도 생기죠. 또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보면 하나? 뭐 이런 질문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X, Y 이것들을 명확하게 규정해 놓아야지 이런 진술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 번 예를 든 기억이 납니다만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 국회의원 총선거나 혹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어떤 후보에게 표를 던지느냐 그걸 우리는 후보자 선택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거든요. 여권 후보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 지지할 수도 있고 또 야권 후보자를 지지할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후보자 선택의 모습이 서로 다른데 왜 그럴까? 이 역시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치학자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본 결과 그 중에 하나가 이념 정향이더라. 이념 정향이란 어떤 이념적인 지향성을 갖고 있느냐. 더 쉽게 말해서 보수냐, 진보냐, 좌냐, 우냐 이런 얘기죠. 물론 후보자 선택을 불러일으키는 원인 중에는 이념 정향 외에도 굉장히 많은 다른 요인들이 있어요. 근데 줄여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이념 정향이 뭐지?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컨대 우리가 서로 연결시키려는 인과적으로 연결시키려는 X와 Y를 인과적으로 연결시키려면 X를 분명히 하고 Y를 역시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정치학 연구의 틀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XY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일단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김웅진이라고 쓰지 않았습니까? 제 이름입니다. 그리고 교수라고 써놨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 김웅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김교수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름이 두 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 외에도 또 다른 이름을 저는 많이 갖고 있어요. 제일 쉬운 이름은 저는 남성하고 남자예요. 그렇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승만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께서는 이 양반은 이 박사학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정치학 박사학위를 갖고 계셨어요. 프린스턴 대학에서 받으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버드였는지 프린스턴이었는지 제가 나중에 확인해 드릴게요. 우리는 이분을 이승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물들은,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현상들은 모두 이름을 갖고 있어요. 비, 또 마커, 시계, 스웨터, 우리는 이런 이름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가만히 보면 김웅진 교수와 같이 약간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유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정치학 연구, 사회과학 연구, 과학 연구가 다루는 이름들은 김웅진이라는 이름보다는 교수라는 이름, 이승만이라는 이름보다는 대통령이라는 이름입니다. 도대체 이 이름의 차이는 무엇일까? 왜 우리 정치학 연구는 교수, 남성, 대통령과 같은 이런 이름을 사용할까? 이제 그것부터 우리가 따져보아야 합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